2006년 저는 한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취재 치자도 모르는 버리버리 신입 기자였지만 열정만큼은 만수르 부럽지 않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특종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도 저는 기사거리를 찾아 발에 땀나도록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광고 전단인 줄 알았죠. 신경 끄고 있었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걸을 때마다 계속 보이는 거예요. 결국 종이를 주워서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를 기억하는 분은 꼭 연락 주세요. 순간 제 안에 있는 취재 본능이 깨어났어요. 바닥에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그 전단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네? 저 여자가 아이 엄마구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이를 찾고 있는데 이 전단장 안녕하세요. 저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전단장만 봐주세요. 영만 부탁드려요. 뭐 하는 거야? 어머. 괜찮으세요? 이럴 시간 없는데. 우리 지금 살인범 잡아야 돼. 그녀의 하나뿐인 딸, 이름은 아야카. 아이는 실종된 다음 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외곽의 강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건 경찰이 이미 단순 익사사고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죠.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딸이 분명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기자님, 살인범 잡기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기자로서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녀의 집으로 향했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집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검고 흐릿한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싹한 기분에 방금 찍은 그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집 안에서 웬 여자아이가 물끄러미 한 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묘하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헉, 맞다. 그 엄마가 나눠줬던 전단지 속의 아야카의 얼굴과 똑같았어. 아이를 죽인 범인을 쫓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딸까지. 애틋한 모녀의 모습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신이 찍힌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이 사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경찰은 아이가 분명 실수로 발이 미끄러졌고 강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 경찰의 주장처럼 아이가 산채로 물에 빠졌다면 당연히 살려고 이렇게 허우적댔겠죠? 원래라면 이 아이의 손이 상처투성이겠죠. 그런데 죽은 아야카의 손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이 시신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아야카의 얼굴은 마치 볼에 연지를 바른 것처럼 발그레합니다. 모든 게 수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건 오직 하나. 누군가 아이를 죽이고 강에 버렸구나. 아이 엄마 말대로 정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벌써 두 번째구만. 아야카의 시신이 발견된 그 강 근처에서 변사체가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엔 7살의 남자아이 고켄이었죠. 심지어 아야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에는 밧줄로 3개 조른 흔적까지 남아 있었고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비슷한 장소에서 어린아이가 2명이나 죽는다? 이건 연쇄살인이다. 연쇄살인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경찰도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저는 경찰서 한 구석에서 무작정 뻗치기를 하면서 취재를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 다들 지금 뭐해? 당장 출동해! 경찰들이 다급하게 막 무전을 보내면서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범인이 붙잡혔구나. 저도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갔어요. 경찰이 범인을 끌고 나오는 그 모습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 걸음, 2걸음, 이 카메라 프레임 안으로 연쇄살인마가 걸어 들어올수록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아이를 2이나 죽였고 경찰의 눈을 속인 이 살인범의 정체는 아야카의 엄마였습니다. 진짜 당신이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제가 따지듯 묻자 그녀는 죄책감 하나 없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돈 때문에 그랬어.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는 그 지원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야카의 엄마는요, 이 마을에서 자기 아이를 싫어하는 엄마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봐. 아, 뭘 엄마야. 야, 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걸핏하면 아이한테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갔고요. 이 아이는 매일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가스도,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물을 끓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늘 혼자 있는 딸에게 이제 사람들이 엄마 어딨니? 엄마 어딨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엄마는 맨날 술만 마셔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다면요. 여자는 딸을 계획적으로 죽인 걸까요? 아야카가 죽던 그날 엄마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맨날 이렇게 놀면 좋겠다. 아이는 엄마와 놀러 나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리 위를 풀쩍풀쩍 뛰어다녔어요. 물고기다. 하지만 그런 딸을 향해서 엄마는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죠.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도 피는 건데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 엄마, 나 안아줘. 아우, 땀 냄새. 여쪽이 왜 이래? 다리 밑으로 아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전단장 좀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 자기 손으로 자기 친딸을 죽여놓고 살인법 좀 찾아달라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범죄 피해자 지원금 받으려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뾰족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아야카의 친구 고켄이었습니다. 오, 그 애도 죽이자. 연쇄살인이면 경찰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고켄. 아줌마 집에 놀러 갈까? 그렇게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르고 만 겁니다. 취재를 통해서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최소한 고케는 살지 않았을까? 저는 모녀의 집, 아니 이 살인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텅 비어있는 이 흉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했는데 급하게 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죽은 고켄의 아버지는 제가 건넨 사진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텅 빈 모녀의 집에 고켄이 죽기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담긴 기사를 보실 텐데요. 뚜렷하게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죽은 아이들의 영혼은 늘 같은 자리에서 살인자를 가리키고 있던 게 아닐까요? 진실을 찾겠다던 저는 정작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살인자의 연극에 놀아난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2009년 여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환학생으로 뽑혀 3개월간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교환학생들하고 똑같이 기숙사에 살았는데 마지막 한 달은 부부와 아들 한 명이 사는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가족 모두 친절하고 너무 좋았지만 특히 아들인 렌이 저를 너무 잘 챙겨줬어요. 너네 오야노 섬 가봤어? 거기 좋다며? 날씨도 좋은데 지금 갈래? 차로 텐몽교만 건너가면 금방 갈 수 있다던데? 지금? 그래? 그럼 나 짐만 챙겨서 바로 나올게. 그렇게 저희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야노라는 섬에 가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즐겁게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섬을 떠났죠. 돌아갈 땐 료타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종일 놀았더니 노곤노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죠.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슬쩍 눈을 떠서 창밖을 봤더니 텐몽교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잘 달리던 차가 텅 빈 다리에 서 있으니까 좀 어리둥절했죠. 료타. 료타. 어? 너 어디 갔어?
차에서 내렸더니 멀리 료타가 보이는데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다리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빨래처럼 널려 있다라고 할까? 상체는 난간 밖으로 축 늘어져 있고 난간 안쪽에 남아있는 건 버둥대고 있는 료타의 두 다리뿐이었죠. 다리 아래는 까마득한 바다잖아요. 그럼 설마 렌과 저는 동시에 료타를 향해 엄청나게 달려갔습니다. 너 죽으려고 그래? 야 이러면 안 돼. 야 내려오라고. 너 그러다 진짜 떨어져. 저희는 재빨리 료타의 다리를 한쪽 집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료타가 난간에서 찰싹부터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료타는 점점 바다를 향해 고꾸라졌고 료타의 두 다리는 조금씩 허공을 향해 올라갔어요.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료타를 난간에서 끌어내렸고 그대로 쿵! 저희 셋은 바닥에서 나뒹굴었어요. 차 뒷좌석에 얼른 료타를 태우고 다급하게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료타,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좀 놀랐을 거야. 그냥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료타가 뭐라고 충얼충얼 계속 대는 거예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료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괜찮아. 다행이야. 료타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기만 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날 또 료타 혼자 두기는 좀 마음이 쓰이잖아요. 오늘 밤에 료타도 렌의 집에서 같이 저희랑 자기로 했습니다. 저희 셋 모두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제 뺨 위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눈을 살짝 떠봤는데 제가 좀 전에 료타가 떨어질 뻔했던 다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대는데 다리 저 끝에 꿈틀꿈틀대는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리고 네 발로 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갑자기 고마워. 저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제 방 침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엔 모든 게 너무 생생했거든요. 꿈이야? 너도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못 잤어. 꿈에서 아까 그 태문교에서 이상한 여자가 나도 아까 그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이게 꿈 같지가 않아.
랭과 저는 너무 놀라 벌벌 떨고 있는데 료타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한참을 갸웃대더니 료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있잖아. 좀 전에 우리가 다리에서 구해준 그 여자야? 여자? 무슨 여자? 우리가 무슨 여자를 구해줘?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황당해 말을 잇지 못하는 저희를 보며 료타는 제 기억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야노 섬에서 나오는 길 텐몽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 뭐야? 료타 눈에 검은 뭔가가 계속 아른아른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싶어 차를 세우고 나가봤는데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리 위에 난간에서 휘청 대고 있었대요. 저기요. 그러다가 떨어져요. 아, 저게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떨어지잖아요. 내려오세요. 난간에서 납불대던 여자는 료타와 딱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료타는 어떻게든 여자를 잡아보려고 양팔을 있는 힘껏 난간 밖으로 뻗었고 간신히 떨어지는 여자의 손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료타는 다리 아래로 한껏 몸을 내밀어 여자를 끌어올리려고 했대요. 제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여자가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고 그래줘서 고마워. 그때부터 갑자기 여자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료타는 조금씩 바다를 향해 끌려갔던 거죠. 다행히 때마침 저와 렌이 료타를 발견을 했고 죽을 힘을 다해 료타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 차 안에 료타가 이상하긴 했었어요. 괜찮아.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제 눈엔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를 구해주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저희 셋은 무녀를 찾아갔어요. 근데 무녀가 저희를 보자마자 료타를 딱 가리켰습니다. 손이 퉁퉁 불어있는 게 물에서 건져 올렸구만. 아주 제대로 붙었네. 제 등 뒤에요? 이상하다. 이상해. 참 이상해.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이게 시라고 발음되는 일본어인데요. 일본에서는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를 한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글자 시로도 쓰기도 한대요. 무녀는 저희 셋 중에 귀신이 붙어있는 목숨, 그러니까 죽을 목숨은 료타 한 명뿐이라고 했어요. 료타의 목숨은 하나니까. 근데 죽음을 뜻하는 시도 딱 하나만 보여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무녀의 눈엔 자꾸 료타에게서 시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 하나는 료타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귀신한테는 시가 원래 안 보여.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이상해. 이상하단 말이야. 저 귀신 그대로 두면 네가 죽어. 날 잘 잡아서 꼭 성불시켜야 해. 하지만 료타는 무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젯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그날 이후 죽을 사가 두 개가 보인다던 할머니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죽을 사 하나가 나한테 붙은 게 아닐까? 교환학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7년 후 어렵게 료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료타가? 정말이야? 얼마 전에 죽었대. 지난달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기사를 살펴봤어요. 무심코 지진이 일어난 날짜가 눈에 띄었는데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어요. 화면에 이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날짜가 뜨는데 이제 2016년 4월 14일 그게 일본어로 하면은 그 사도 시로 읽거든요. 4월 14일 그러니까 4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하는 말이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귀신은 너한테만 붙어 있는데 신은 왜 두 개가 보이지? 무녀가 로트한테 시가 두 개가 보인다고 한 게 죽을 살을 의미하는 시가 아니라 숫자 4를 의미하는 시였던 게 아닐까. 혹시 무녀는 로타가 숫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 날 죽는다는 걸 본 게 아닐까. 여름방학을 맞아 어느 산골의 수련원으로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가게 됐는데요. 어떤 훈련에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저였지만 딱 하나 그 훈련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야간 담력 훈련이었어요. 인적은커녕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다가 정체 모를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뭐야? 눈을 질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산 중턱 정도에 올라갔을 때였나? 둘, 셋, 넷, 하나, 둘. 어디선가 이 고소한 약간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부침개 냄새 아니야? 어? 아, 이거 맞는데? 아, 이거 진짜 해물파전인데, 이거? 뭐래? 야, 잠깐만. 야,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한창 성장기라 늘 음식이 고팠던 저희는 이 냄새에 이끌려 홀린 듯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더 갔을까? 이런데 집이 있었네? 저희는 일단 좀 떨어져서 조심스레 안쪽을 살폈습니다. 빈집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있었네. 그러더니 이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무언가를 꺼내서는 할아버지 신발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셨습니다. 뭘 두고 가신 건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여자 구두였습니다. 다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할아버지 손에는 이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밥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내가 전이라고 했지? 야, 조용히 해. 왜? 야, 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네 마당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저 이상한 애들 아니고요. 고등학교 야구 학생들인데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바라보시더니 그래. 얘들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정신을 놓고 먹다 보니까 금세 그릇에 바닥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배가 찬 뒤에야 이 주위를 힐끔힐끔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이 작은 제사상 말고는 이 살림살이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사진은 따님이신가 봐요? 제사상 위에는 어떤 여자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저희는 이 할아버지의 따님인가 싶었죠. 이쁘지? 원래 이 방이 우리 은진이가 살던 곳이야. 너무나 애틋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에 좀 괜한 이야기를 한 건가 싶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저희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소원 같은 거 없나? 네? 소원? 소원이요? 이 할애비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거든. 근데 이게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4명이니까는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저희가 이 밥을 또 푸짐하게 얻어먹었던 터라 이 할아버지의 제안을 또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는 이 방 안에 저희를 세워두고는 3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며 이 한 손은 벽을 짚고 한 손은 앞으로 뻗은 채 곧장 걸어갈 것. 두 번째, 걸어가다가 앞 사람의 등에 손이 닿으면 2번 톡톡 친 후 그 자리에 멈춰 설 것. 그리고 이 등에 신호를 받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며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걸어갈 것. 세 번째,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되 할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 내가 나가서 문 닫으면은 너부터 시작하는 거다. 알겠니? 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얘들아, 나 간다. 오케이.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8걸음쯤 걸을 때였나? 손에 준영이의 등이 닿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슥슥 이 준영이가 벽을 짚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오로지 서로의 등과 손바닥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깜깜한 방 안을 말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몇 번 하다 끝나겠지 싶었는데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할아버지가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숙소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할아버지를 부르고 싶어도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던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이게 4명이서 릴레이가 가능한가? 이 첫 주자였던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준영이 등을 치면 준영이는 걸어가서 민우 등을 칠 테고 민우는 다시 윤기 등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윤기가 앞으로 갔을 땐 등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럼 여태껏 내 등을 쳤던 사람은 누군 거지? 손끝에 닿는 순간 몰려오는 이 차가운 느낌. 저는 겁에 질려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활짝 열렸고 김현재, 너 언제 거기까지 갔어? 너가 방금 내 어깨 쳤잖아.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왔구나. 왔어.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는 구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퍼뜩 정신이 든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신발을 구겨 신다가 저도 모르게 방 안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는데 액자를 끌어안은 채 빈 방 안에서 활짝 웃으며 은지 어디니? 갑자기 따님을 찾아대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은지 어디니? 은지라. 은지 어디냐? 이 사진 속 그 따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최근에 이제 더 알게 된 사실인데 할아버지가 시켰던 게 구석놀이라는 강령술의 하나라고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내오시다가 그걸 알게 되시니까 이제 더 무섭고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손길도 다시 소름이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한 공포를 느낀 저는 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친구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저희는 약속이라도 한들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해 말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서도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서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밤 훈련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망쳐. 저밖에 없는 복도에서 어디선가 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뭐야? 순간 겁이 확 나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그때 얼음장같이 차갑고 하얀 손이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 얼굴을 뒤로 젖혀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비명소리에 귀가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뒤로 꺾인 목덜미와 이 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통증에 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을 뜬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 당장 코치님께 달려가 제발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수련원 관리실에 전화기를 빌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통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관리인 아저씨가 펄쩍 뛰며 놀라시는 거예요. 학생, 산에 갔었어? 네. 왜요? 아니,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처녀 하나를 납치해서 못쓰질 한 놈, 그놈이 진역 살고 나와서 혼자 그 산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순간 따님이신가 봐요? 이쁘지? 은진아, 은진이 어딨니? 은진이 어딨니? 은진아.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를 납치한 그 놈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저희 야구부는 그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후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구속놀이를 시켜 여자의 혼이라도 끝까지 불러내는 것. 그게 결국 할아버지의 소원이 아니었을까요? 때는 1996년 현우와 현우의 형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형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저 산에 아버지랑 가봤는데 저기 엄청 큰 멧돼지 있다? 장난 아니지? 진짜? 형, 나도 가볼래.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형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에 있는 나무가 하도 우거져가지고 어디쯤 올라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 현우와 형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등 뒤에서 뭔가가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까 낮에 형이 멧돼지 봤다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형, 저기 누가 쳐다본다.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자가 이 두 형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호. 아이, 뭔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저렇게 잘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게 안 보이나? 현우는 형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계속 봤죠. 그랬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처음 보는 예쁘장한 여자의 인사에 자기도 모르게 답하려고 손을 든 순간 현우는 이상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산을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여자랑. 뭐야? 형, 저 누나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어라. 아니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등줄기를 쓱 휘는 것처럼 소름 돋아. 그래서 현우가 다급하게 형 잠깐만. 자꾸 나 건들잖아, 저 누나가. 멈춰봐. 그 순간 쫓아오긴 누가 쫓아온다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너 진짜 죽어간다. 근데 형의 상태를 확인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공포에 질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또 파사삭 들렸어요. 아까 또 그 누나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순간 아까 봤던 그 예쁜 여자가 네 발로 엎드려서 현우와 형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 같은 여자의 얼굴은 끔찍한 마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현성아! 현우야!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현우와 형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총을 챙겨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현우와 형을 등 뒤에 두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오지 마. 우리 애들 건들기만 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니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괴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떡해. 아버지가 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쏠까 봐 아버지를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총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근데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빠, 그 누나 어디 갔어요? 그 순간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현우를 붙들더니 너 다시 말해봐. 누나? 그 얼굴이 누나라고? 왜? 그 얼굴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알고 보니까 현우가 뒤에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형도 그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현우가 본 거랑 형이 본 얼굴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반쯤 뭉개진 얼굴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삐쭉 솟은 귀는 반쯤 뜯겨져 나간 채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막 들러붙은 날개가 있었고요. 다리는 마치 고라니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한쪽이 무언가에 뜯겨져 나간 것처럼 피가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엉망이 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현우를 끌고 내려간 거였죠. 아버지 얼굴이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새파래져서는 너도 그걸 봤다고? 아버지의 눈에도 형이 봤던 그 기괴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람의 형태로 본 건 현우 혼자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은 현우와 함께 정신없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형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현성아, 왜 그래? 다리가 누가 잡아뜯는 것처럼. 잘 자고 있던 형의 경기에 놀란 아버지는 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서 막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고 막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예. 저 가끔 사냥을 다니긴 합니다만. 조사님께서 그동안 즐긴 살생이 모여서 원혼이 된 것 같습니다. 조사님이 그동안 하신 살생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형을 절에 두고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가 모두 끝나자 형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자기가 저지른 살생의 대가로 아들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버지. 그 후로 아버지는 사냥용품을 모두 처분하시고 다신 사냥을 안 하셨답니다. 1995년 충남 당진. 민석 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마이카를 뽑게 됩니다. 첫 차는 자고로 여러분 중고차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예. 중고차를 딱 보러 갔는데 딜러가 팔을 잡아 끌더니 저쪽 구석에 세워둔 빨간 차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껴두던 차인데 이게 작은 뭐 접촉사고 같은 게 좀 있었는데 휀다 딱 하나. 이 정도 하나만 갈 정도고 그래서 여기 좀 싸게 나왔는데 야, 이 스펙에 이 가격이면 이거 절대 못 구해요. 한번 보시죠. 보니까 차도 아주 깨끗하고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버스 표지판에 나무 의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 옛날 버스 정류장 아시죠? 거기에 하얀 뭔가가 꾸물꾸물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골이라서 저녁 8시면 버스가 다 끊기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또 엄청 춥고 밤 주변도 정말 새카맣죠. 아니 누가 이렇게 늦은 밤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거지 싶었어요. 그렇게 점점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졌고 곁눈질로 슬쩍 쳐다보면서 속도를 내던 그때 브레이크를 밟은 민석 씨는 너무 놀라서 핸들에 머리를 대고는 덜덜덜덜 계속 떨었어요. 내가 사람을 친 건가? 고개를 슬쩍 들어서 차 앞을 살폈죠. 자세히 보니까 하얀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였어요. 민석 씨는 할머니 다치셨나 싶어가지고 얼른 문 열고 후다닥 차에서 내렸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배고파. 살펴보니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할머니가 맨발로 서 계시네. 야밤에 할머니가 맨발로 혼자 길을 헤매고 계신다. 치매 때문에. 그런 분들 치매 있어요. 때문에 집을 나오셔가지고 길을 잃으셨나 보다. 할머니 길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파출소로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 가분들이. 아니야. 네가 데려다 줘. 배고파. 저기 할머니 저는 할머니 댁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강면, 창리 거기로 데려다 줘. 나 배고파.
꼭 네가 데려다 줘야 된다면서 재촉을 하시는 거죠. 이거 날도 추운데 할머니를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이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합니다. 오른쪽. 할머니는 갈래길이 나오면 왼쪽, 오른쪽 길을 알려주셨죠. 얼마나 갔을까요? 뒷좌석이 너무 조용하길래 할머니한테 말을 붙여봤어요. 저기 할머니 날씨도 추운데 왜 거기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흐느끼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지? 왜 우시지? 근데 할머니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게 민석 씨가 당진에 정말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깊은 시골은 처음인 거예요. 불빛 하나 없는 이 컴컴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여서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차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하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한참을 달리던 그때 뭐예요? 왜 그러세요? 왜요? 뭐요? 아 할머니 댁이 저쪽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민석 씨는 그 집 앞에 차를 댔죠. 이제 내리셔도 된다 얘기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하면 또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차 문 여는 소리도 안 들렸고 혹시나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뒷좌석 밑에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주변도 둘러봤지만 없어요.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야? 근데 이상한 게 이 집 앞에 차를 댈 때까지만 해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뭐지? 할머니가 그 사이에 집이라도 들어가셨나? 그랬나? 보이질 않지.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집 주변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석 씨는 겁이 나기 시작했죠. 꼭 뭔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차 전조등 앞에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한참 동안 서서 민석 씨 쪽을 쳐다보다가 왜 그래요? 저거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얼른 차에 타가지고 도망쳐야 되나? 난 도망갈 것 같은데.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예? 저기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셔갔거든요. 저 혹시 이 집에 할머니 한 분 안 들어가셨어요? 여기 어르신 안 계시는데. 잠시 있어봐요. 아저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기다리란 말만 남긴 채 집 안으로 사라졌고 이 할머니 맞아요. 저희 어머님이 오셨나 보네요. 네. 근데 왜? 오늘이 어머니 제사라 제사밥 드시러 오셨나 봅니다. 예? 아,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이시란 거예요? 놀랍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이라 제사를 지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양복 차림이었던 거죠. 그러네. 이해가 되네. 그 순간 할머니가 배고프다면서 밥을 달라고 외치던 모습과 맞아. 빨리 가야 된다면서 재촉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기 전에 제사밥을 드시려고 빨리 가달라는 거였고 아저씨 말대로라면 귀신을 태웠다는 거잖아요. 온 몸에 닭살이 확 돋으면서 얼른 이곳을 떠나고 싶어졌죠. 민석 씨가 인사를 하고 차를 타려는 그때 잠시만요. 이 차 언제 산 거예요? 중고차인데 산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이 차가 맞네. 이게 제가 몰던 차예요. 말 없이 뒷좌석 시트를 가리켜 잘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 어린 아이가 볼펜으로 그린 듯한 별 모양 낙서와 김영민 차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맞지. 와, 이거 뭐지? 이런 낙서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저 낙서가 아저씨의 아들이 첫째다. 차를 사고 얼마 안 돼서 그려놓은 거라는 거죠. 저기 이 차 사고 났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차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년 전 아저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가셨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어머니 장례식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민석 씨가 산 이 중고차가 바로 그때 그 사고 차량이었던 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할머니를 태웠던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사고가 났던 자리라는 겁니다. 내면 위험할 수 있어. 어머니가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저씨는 한참을 그 차 앞에서 주저앉으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는 사고가 난 그 장소에서 아들의 차가 자신을 태우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